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정에 무너진 신뢰와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의 작은 공업 도시에서 15년간 가족을 위해 쉼 없이 일해온 정우 씨. 그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 한 번의 갑작스러운 조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한 사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처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씨가 일하는 철강 공장은 도시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높은 굴뚝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그곳에서 정우 씨는 금속 주조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죠. 작업 환경은 고온의 먼지가 많고 소음이 심했지만 월급이 다른 공장보다 좋은 편이라 15년을 버텨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용광로 앞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일더라고요. 동료가 걱정하는 얼굴로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정우 씨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결국 공장장의 권유로 조퇴를 하게 됐어요. 오늘은 병원 들렀다 집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공장장의 말에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 같으면 일을 끝까지 마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몸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후 생각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던 중 문득 근처 공원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봄이 시작되는 3월이었지만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였어요.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더욱 눈에 띄었던 거죠. 아내 민지 씨가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처음엔 누군가를 만나고 오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게 됐죠. 민지 씨는 그 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정우 씨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아내가 차 안의 남자와 입을 맞추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정우 씨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자 민지 씨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그리고 정우 씨가 차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아섰죠. 그 사이 차 안의 남자는 급하게 시동을 걸고 떠나버렸어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우 씨는 분노와 배신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그냥 차 얻어 타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뿐이야. 왜 그렇게 난리야? 민지 씨의 부인의 정우 씨는 더욱 화가 났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장면을 똑똑히 봤는데 눈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언쟁은 계속됐어요. 정우 씨가 핸드폰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민지 씨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냈죠. 내가 왜 보여줘? 당신의 처증 있어.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이혼하자. 정우 씨는 더욱 당황했어요. 함께 키우는 두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다니. 그동안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민지 씨의 태도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준비해왔다는 듯이 차분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모습이. 애들은 어떡할 거야? 고등학생인데 부모가 이혼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정우 씨의 말에 민지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이랑 내 관계가
이렇게 엉망인 게 애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무슨 애들 학업에 신경을 썼다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말에 정우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5년 동안 3교대로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순간 화가 치밀었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핸드폰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민지 씨는 정우 씨가 폭력을 썼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할 거야.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정우 씨는 혼란스러움에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조언을 구했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죠. 변호사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정우 씨에게는 그날 본 장면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3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민지 씨가 정말로 가정폭력 혐의로 정우 씨를 신고한 거예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우 씨는 단지 핸드폰을 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지 씨는 이미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아왔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씨는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지 씨는 정우 씨가 무섭다며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정우 씨는 다음 날 아내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답변뿐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돌아갈게. 그때 얘기하자. 이 한마디였죠. 그 사이 정우 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외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조언을 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내는 상대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고,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외도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죠. 정우 씨는 초등학교 동창이 추천해준 변호사를 만났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외도 상담가와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상담가는 민지 씨가 돌아왔을 때 감정적인 대화는 피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어요. 지금 아내분은 마약 중독자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일단 감정을 자제하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솔직하게 대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민지 씨는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집 앞 공원에서 마주 앉았어요. 민지 씨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죠. 정우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이 말에 민지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와서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미 우리 부부 관계는 남보다 못하게 된 지 몇 년이 됐어. 내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도와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당신 제대로 도와준 적 있어. 맨날 일 아니면 돈 버는 이야기뿐이고. 민지 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행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우 씨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정우 씨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들 책임지겠다고 15년 동안 3교대로 일하면서 매달 500만 원씩 갖다 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너 그 남자랑 바람난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그 새끼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민지 씨는 더욱 차갑게 대응했어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증거 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누가 바람을 피워. 당신 지금 의처증 걸린 정신병자 같아. 나 정말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대화는 전혀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렸어요. 그런데 문득 정우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지 씨의 말투가 마치 외워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핸드폰의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내는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우 씨를 일부러 자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죠. 핸드폰을 돌려주고 자리를 뜬 정우 씨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안방문은 잠겨 있었고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 씨는 또다시 외출을 했어요. 돌아와서는 정우 씨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죠. 다른 남자들은 골프도 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재미있게 살던데 당신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술이나 마시면서 인생 사네. 진짜 보고만 있어도 답답해. 이 순간 정우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말대로 바람이 난 순간 자신이 알던 아내는 이미 사라진 거였어요. 월요일 정우 씨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했고 외도 상담가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 모두 우선 상대 남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 남자를 아내에게서 떼어놓은 후에 이혼을 고려하라고 조언했지만 정우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다른 남자에게 빠져서 20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고 무시하는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한 정우 씨는 재산 분할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상속받은 시골 땅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퇴직금 등을 합하면 약 9억 정도 되었는데 이 중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민지 씨와는 대화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저 정우 씨가 퇴근할 즈음에 맞춰 아이들 저녁을 차려주고 밖으로 나가는 패턴이 반복될 뿐이었죠. 다음 주 토요일, 정우 씨는 결심한 대로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지 씨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혼하는 건 애들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아. 일단 이혼은 좀 뒤로 미루고 우리 서로에게 터치하지 말고 애들만 보고 살자.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정우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전에는 파탄난 부부 관계를 보는 아이들이 더 불행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태도가 바뀌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외도 상담가에게 이 상황을 전했더니 아마도 상대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일단 이혼은 뒤로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정우 씨는 아내를 압박하기 위해 가게 재정 관리를 직접 맡기 시작했고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모두 변경했어요. 민지 씨는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정우 씨는 단호했죠. 그러면서 아내의 외출 빈도가 줄어든 것을 발견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매일 저녁에 외출을 하고 자정이 넘어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외출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가 일하는 중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는데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정우 씨는 거절했고 민지 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핑계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녁쯤 갑자기 민지 씨의 여동생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전화 통화 가능하세요? 정우 씨는 의아했어요. 아내와 그녀의 여동생은 사이가 좋지 않아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 이상했거든요. 전화를 걸자 여동생은 언니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정우 씨는 상담가에게 이 상황을 전했고
상담가는 경제적인 부분은 정우 씨가 통제하고 있으니 지켜보라고 조언했죠. 다음 날 정우 씨는 새벽에 집안의 금품을 모두 찾아 자신의 차에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돈이 급한지 또다시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돌반지와 부부의 예물을 찾았어요.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면서 정우 씨는 아내가 무언가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 느꼈어요. 몇 주 후 드디어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정우 씨가 집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고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였는데 바로 간통 소송장이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민지 씨는 상대 남자의 아내로부터 간통 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그 소송장에는 민지 씨와 상대 남자의 불륜 관계가 적어도 5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정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5년이라면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아내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어요. 변호사의 해석으로는 상대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민지 씨가 갑자기 이혼을 미루자고 했던 것 같다고 해요. 정우 씨는 소송장 사진을 모두 찍어 식탁 위에 놓고 퇴근 후 아내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놀랍게도 민지 씨는 매우 차분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먼저 설명을 시작했죠. 이거 그냥 예전에 공장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인데, 최근에 그 사람 아내가 의부증이 심해서 나한테 상담을 했어. 그런데 그 의부증 걸린 아내가 우리 관계가 불륜이라고 우겨댔어. 이거 그 여자가 전부 상상으로 쓴 거야. 당신도 이거 보고 또 잊혀증 도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런 뻔뻔한 거짓말에 정우 씨는 더욱 화가 났어요. 소송장에는 상세한 증거가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정우 씨가 묻자 민지 씨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쥐꼬리만한 재산 가지고 진짜 더럽게 쪼잔하게 구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꼭 이혼하고 만다. 미친 새끼. 정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아내에게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나가. 이제 진짜 끝이야. 내가 너무 호구 같은 놈이라 20년 살았으니까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살아보려고 했던 건데 너 지금 말하는 태도 보니 진짜 고쳐 쓰기 글렀다. 당장 꺼져. 민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정우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겨 집을 나갔죠. 그날 이후 정우 씨는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로 민지 씨에게 이혼을 서두르자고 했지만 민지 씨는 비현실적인 재산 분할 요구를 하며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민지 씨는 연락이 두절됐어요. 정우 씨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돌보러 갔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간통 소송 판결문이 도착했을 때도 민지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정우 씨는 아내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4개월 후 상대 남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연락처만 남기고 돌아왔죠. 그리고 일주일 후 상대 남자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민지 씨는 구치소에 있다는 거였어요. 상대 남자의 아내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지 씨가 7개월 전쯤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라며 5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왔고 재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죠.
상대 아내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민지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급기야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이혼을 약속하는 남편의 통화 녹음, 심지어 성관계 영상까지 보내며 이혼을 강요했다고 해요. 결국 협박죄와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민지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어요. 정우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유부녀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상대 남자의 아내에게 연락해 불륜 영상까지 보내며 이혼을 강요했다니 정우 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어요. 제 아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요? 상대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결국 업원도 유죄를 인정했죠. 정우 씨는 화가 나서 상대 남자를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상대 아내는 만류했어요. 남편분이 화가 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괜히 오셨다가 일이 더 복잡해질까 걱정돼요. 일단 간통소송만 하시고 나머지 사적인 복수는 기다려주세요. 저도 지금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복수가 많아서요. 이 말을 들으며 정우 씨는 상대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감정이 엎고 차가운 것을 느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상대 아내로부터 더 많은 증거를 받아 간통 소송을 진행했고 민지 씨에게는 이혼 소송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첫째 딸의 수능이 다가왔고 정우 씨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항상 상위권에 들었던 딸이 최근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간통소송과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정우 씨는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서 한동안 온라인 카페에도 자주 들르지 못했어요. 그저 일상을 유지하기도 벅찼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지 씨의 외도가 발각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이혼이 완료되었고 정우 씨는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갔더니 담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급히 수술을 받고 퇴원한 상태였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지 씨가 출소하는 날이었거든요. 민지 씨는 총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정우 씨는 이 사실과 외도 사실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 길고 긴 재판 끝에 1년 전 이혼을 했어요. 재산 분할도 정우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민지 씨가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고 이혼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을 최소화해서 전 아내가 가져간 돈은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간통 소송 위자료와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빈손으로 이혼당한 셈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2달 전 모르는 번호로 사진 한 장과 함께 이혼했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 그 사진은 상대 남자가 운영하던 공장의 법인 등기였어요.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성이 같은 것을 보니 아마도 아들이나 친척인 것 같았죠. 정우 씨는 궁금해서 수소문해 봤더니 그 공장이 상대 남자의 처가에서 받은 것이었고 상대 남자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이혼당했다고 해요. 게다가 또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다 또 다시 간통 소송을 당했고 지금은 혼자 고향으로 내려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인간하고 재혼을 하겠다고 설쳤던 전 아내가 참 가엾구나. 정우 씨는 생각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던 그녀가 징역까지 살고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지 문득 궁금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일은 아니었죠. 올해는 둘째가 수능을 보는 해였는데 하필 이때 전 아내가 출소해서 아들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이 됐어요. 길고 긴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우 씨도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둘째가 대학에 들어가면 일을 좀 줄이고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몇 달 전 둘째 아들의 수능이 끝나고 가천대에 합격해서 셋이서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술을 한잔했는데 갓난아기였던 아이들과 술을 마시니 정말 기분이 이상하고 눈물이 났죠. 술자리에서 갑자기 딸이 말을 꺼냈어요. 아빠, 사실은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즐거운 순간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정우 씨는 무슨 일인지 물었고, 딸은 엄마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딸은 빌려줄 돈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아빠와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말한다고 했어요. 정우 씨는 이혼 후에도 이렇게 괴롭히는 전 아내가 미웠어요. 아이들에게 앞으로 엄마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아빠에게 말하라고 당부했어요. 참다 지난주 정우 씨는 먼저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염치 없이 아이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냐며 화를 냈더니 전 아내는 변명했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지금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엄마가 몸이 편찮아져서 병원비 좀 드리고 나면 내가 생활할 돈이 없어서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애들 외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애들도 좀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정우 씨는 분노했어요. 외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딴 남자에게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애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 내 사랑하는 상대 남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든가. 앞으로 한 번만 더 애들에게 돈 달라고 해봐. 너 왜 이혼했는지 애들에게 다 말할 테니까 당장 꺼져. 그렇게 통화를 끊었는데 곧이어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전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우 씨의 탓도 있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관심도 없고 일만 했다는 핑계를 대며 상대 남자가 먼저 다가왔고 그러다 친해져서 그렇게 됐다고 변명했죠. 그리고는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돈을 빌려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죠. 정우 씨는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미친 듯이 일한 건 우리 식구 먹여 살리려고 한 거고, 그게 불만이었으면 먼저 대화를 하거나 이혼을 먼저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야 했다. 모든 여자가 다 바람을 피우지는 않아.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건 전부 내가 선택한 거야. 남 탓하지 말고 내 팔자 내가 스스로 꼬았다고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살아라. 3일 후 토요일 오전 집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인터폰으로 보니 전 아내였어요. 당신 차 주차장에 있는 거 봤어. 문 좀 열어봐. 소리를 치는 그녀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자 전 아내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5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당신하고 20년을 살았었잖아. 제발 부탁이야. 정우 씨는 화가 났지만 동네 체면 때문에 일단 언제까지 돈이 필요한지 물었고 이번 달 말까지 꼭 필요하다는 대답을 듣고 일단 알겠다고 보냈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돈을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뿐이었죠. 그날 바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 후로도 전 아내는 매일 아침 전화와 문자로 안부를 물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4월 말이 다가오자 전 아내의 연락은 더욱 간절해졌지만 정우 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돈을 못 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니,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나 당신만 믿고 있었는데. 나 진짜 큰일 나. 전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돈 빌려줄 생각 없었어. 어떻게 배신자를 믿으라고 할 수 있니? 너만 사람 속이는 특기가 있는 줄 알아? 내가 더 세게 뒤통수 치려다 그간 살아온 정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 이제 전 남편한테 구걸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봐. 치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속은 정말 시원했어요. 그렇게 3년 반이 흘렀어요. 정우 씨가 처음 이 사건을 겪었을 때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린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기에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어 마지막 글을 남겼어요. 처음에는 부부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딸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꿋꿋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죠. 둘째 아들은 지난달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날 둘이서 소주 한잔하면서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직도 엄마가 많이 미운 것 같았지만 아빠가 있어 든든하다며 웃는 아들을 보며 정우 씨는 눈물이 났어요. 그 와중에 치매를 앓던 전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민지 씨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장례식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딸만 장례식에 다녀왔고 전애들은 바로는 민지 씨가 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정이 많이 떨어진 딸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왔다고 했어요. 엄마가 많이 변했어요. 너무 늙어 보였어요. 라는 딸의 말에 정우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가끔 궁금하기는 하지만 전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장례식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민지 씨가 출소 후 취업도 못하고 친지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토록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상대 남자는 간통소송에서 패소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주게 되었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그중 일부를 민지 씨에게 달라고 해 큰 싸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인생이 참 무상하다고 느꼈어요. 가끔 상대 남자에 대해서도 궁금했지만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본성인지 왜 그런 사람의 소식이 궁금한지 스스로도 이해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아내가 했던 말처럼 결국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우 씨가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세상은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우 씨는 요즘 일을 좀 줄이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주간 근무로 옮겼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방식으로 바꿨죠. 급여는 줄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행복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주는 위안이 있었죠. 작은 취미가 생기니 삶이 더 풍요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땅이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걸 통째로 팔아버릴지 아니면 일부는 팔고 나머지 땅에 건물을 지어볼지 고민하고 있었죠.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건물 관리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요즘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정우 씨도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죠. 사실 최근에는
회사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여성분과 가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아직 연애라고 말하기는 이른 단계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것을 오랜만에 느끼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처음 온라인 카페에 글을 썼을 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의 배신과 더럽고 치사한 행동들에 절망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일이 정우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통이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었지만 그 아픔도 점점 묻히고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와 미래마저 놓치게 되니까요. 정우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 했어요. 그동안 여성의 불륜에 대해 정우 씨도 모르게 많이 알아보게 됐는데 바람날 사람은 모레도 바람이 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자기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죠. 지금은 믿기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정우 씨처럼 말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인생은 계속되고 새로운 기회는 찾아옵니다. 아, 참. 이 이야기는 약 10년 전에 네이버의 한 불륜 피해자 카페에 올라왔던 실제 사연을 각색한 것이에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부분을 각색했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삶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의 총합이에요.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이야기가 전해줬으면 좋겠네요.